예, 이전 시간까지 저희는 기자지구에 있는 세 피라미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쿠프, 카프라, 멘카우라죠. 그 가운데 쿠프는 가장 큰 피라미드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남아있는 흔적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상은 정말로 흔치 않은 쿠프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는 상입니다. 크기도 자신이 만든 피라미드와는 정반대로 매우 작은 상입니다. 높이는 한 7.5c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상아로 만들어진 상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라오는 여기에서 하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왕관의 뒤쪽은 이제 부서진 상태로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쿠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상 이외에 쿠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단편적인 부조들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파라오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습니다. 가장 큰 피라미드를 지은 파라오의 흔적이 이처럼 많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 어떤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반면 두 번째로 큰 피라미드를 지은 카프라는 매우 훌륭한 상을 남겼습니다. 섬로감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상은 고왕국 이집트 미술에 있어서 거의 최고의 그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카프라 피라미드의 계곡 신전에서 발견된 상입니다. 현재는 이제 이집트 박물관에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 같은 경우는 이제 겉보기에도 매우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파라오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라오의 목 뒤를 보시면 한 마리의 매가 이렇게 날개로 파라오를 감싸주고 있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매는 호루스이고 호루스는 파라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호루스, 그러니까 이제 매가 파라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장면은 호루스가 파라오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멘카우라의 경우에는 역시 아주 훌륭한 상들을 남겼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상들이 발견된 거겠죠. 1m가 조금 안 되는 높이의 상인데 이 비슷한 형식의 상이 총 5개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이집트에서 소장 중에 있고요. 나머지 2개는 미국 보스턴에 있습니다. 이 멘카우라의 이 3존상, 그러니까 3명의 인물을 동시에 표현한 상은 멘카우라, 그리고 하토르 여신으로 분한 왕비, 그리고 어떤 한 지역의 그 수호신이 이렇게 함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5개의 상들이 모두 가장 왼편에 있는 요 신은 바뀌는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멘카우라 피라미드의 한 신전에서 발견된 상입니다. 쿠프, 카프라, 멘카우라 이 3명의 파라오가 있던 시기는 피라미드 건축의 관점에서 피라미드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파라오 직후의 왕위에 오른 셉세스카프라는 파라오는 갑작스럽게 피라미드를 포기합니다. 셉세스카프는 기존에 지어지던 피라미드를 자신의 무덤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은 마스타바를 자신의 무덤으로 선택합니다. 마스타바는 제가 초기왕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그 피라미드 이전의 왕묘로 사용되던 무덤의 형식입니다. 구왕국 시대,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왕묘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오로지 귀족들만이 사용하던 무덤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에 마스타바는 파라오의 무덤으로는 좀 격이 맞지 않고
또 약간은 고리타분한 무덤 형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셉세스카프는 마스타바를 선택을 합니다. 사왕조 시대는 태양신앙이 이집트의 주류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관 집단은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갈 수밖에 없었고요. 파라오의 입장에서 이들 신관 집단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태양신앙과 관련이 있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포기한다는 것은 태양신앙의 어떤 정당성을 약간은 부정하는 듯한 그런 실천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셉세스카프 입장에서는 비대해져만 가는 태양신관단을 제어하기 위해서 태양신앙과 관련이 있는 피라미드라는 상징물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이 셉세스카프는 지난 3대 동안 이어져서 사용되어 오던 기자라는 지역을 포기하고 보다 이전 시대의 무덤들이 만들어지던 사카라 지역에 자신의 무덤을 건설합니다. 이 역시도 태양신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셉세스카프의 의지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쿠프 이후의 파라오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이름에 라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제데프라, 카프라, 멘카우라. 동그란 어떤 원에 점을 찍어놓은 형태의 글자가 라라는 글자입니다.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태양 신인 라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이 제데프라의 경우에는 그는 라와 같이 굳건하다라는 뜻입니다. 카프라는 그는 라처럼 나타난다. 멘카우라는 라의 영혼들은 영속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오들은 모두 다 이 이름의 측면에서 볼 때 라와 관계된 그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셉세스카프는 자신의 이름에 라 이름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그의 영혼은 고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의 형식을 포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라 신앙을 멀리 하려고 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셉세스카프의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시대부터 다시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셉세스카프 바로 다음 파라오의 이름은 우세르카프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주인이죠. 우세르카프는 그의 영혼은 위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라미드를 지었고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우세르카프 시기부터는 피라미드 이외에 태양 신전도 짓기 시작합니다. 아부 그로브라고 하는 지역에 파라오들이 이제 이 시기부터 태양 신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어떤 고고학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태양 신앙은 오왕조 시대 때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워갔다. 물론 이 시기의 피라미드들은 그 이전 시대보다 규모는 훨씬 작아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태양을 숭배할 수 있는, 태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대한 신전도 또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역량을 단순히 피라미드 짓는 데만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이외의 구조물을 짓는 데도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세르카프 다음 파라오부터는 또다시 이름의 라가 등장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사후라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피라미드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사후라 역시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태양 신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라를 집어넣죠. 이 이름은 라에게서 만짐을 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후라 이후의 파라오들은 이름에 모두 다 라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페리르카라, 셰프세스카라, 라네페르, 니우세라 뭐 이런 이름들이 모두 다 라의 그 이름이 파라오의 이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입니다. 아부시르에 있는 피라미드들인데 네페리르카라의 피라미드고 니우세라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의 규모는 이제 계속해서 작아지고 건축학적 완성도 역시도 과거 사왕조 시대 기자의 피라미드들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국가적 역량이 사왕조 시대보다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아까 그 아부그로브 태양신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오들이 피라미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이외의 건축물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왕조 시대 말이 되면 피라미드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나스라고 하는 파라오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의 겉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그냥 무슨 모래 언덕처럼 보이기도 하죠. 대략 기원전 2345년경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겉모습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피라미드 내부는 상당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내부에서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라미드 내부 현실에 문자가 새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나스 피라미드의 현실인데 벽면 가득히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좀 보시면 역시 문자가 가득 새겨져 있죠. 우나스 이전 시대의 피라미드들 내부에는 문자가 새겨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자에 있는 카프라 피라미드의 현실인데 보시는 것처럼 벽면이 깨끗합니다. 어떠한 문자도 피라미드 내부에는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나스 때부터 문자가 새겨지기 시작한 거죠. 추정하기로는 이 시기부터 점차적으로 파라오의 권위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 권위가 약해진다는 것은 파라오가 갖고 있는 신성성이 점점 부정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파라오들은 그 자체로 그냥 신이었다고 한다면 이 우나스 시대부터는 신인 것 같긴 한데 좀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 역시도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우나스 피라미드 내부에서는 총 283개의 기도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피라미드 내부에 새겨져 있는 글씨들은 모두 다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나스 피라미드 이후에 피라미드들 전체에서 학자들이 확인한 기도문은 대략 한 약 750개 정도가 됩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예시를 보여드리죠. 오 우나스여,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니요 당신은 오시리스의 왕자에서 다시 살 것이니 당신 손의 지팡이는 살아있는 것들에게 질서를 부여할 것이며 당신의 연꽃 모양 지팡이는 미지의 세계,
즉 죽은 자들에게 질서를 부여할 것입니다. 파라오의 영생을 기원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기의 파라오들은 굳이 이런 기도문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광조 시대의 피라미드군입니다. 역시 사카라 지역에 위치한 피라미드 군인데 이 피라미드들 내부에도 모두 다 피라미드 텍스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피라미드의 변천사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프는 피라미드의 용접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이제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집니다. 조세르 시절에 피라미드가 만들어지죠. 대략 한 기원전 2650년경에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급속하게 최정점, 그러니까 피라미드 건축사에 있어서 건축 기술, 건축 규모에 있어서 최정점을 찍습니다. 스네페르와 쿠프 시대가 바로 그 피라미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스네페르의 경우에는 피라미드를 총 3기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피라미드의 규모에 있어서는 대피라미드를 만든 쿠프 시대보다 더 피라미드 전체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스네페르, 쿠프, 카프라 점차적으로 규모가 작아지던 피라미드는 멘카우라 시대부터는 완전히 작아지고 그 이후로는 거의 높이가 한 4, 50m 정도 선까지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공백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피라미드의 규모가 작아진 이유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물론 이 시기 이집트는 점점 더 국가적인 역량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고왕국의 최전성기는 사왕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국이 간단하게 멸망할 정도로 역량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대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치관, 어떤 이데올로기적 구조가 변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피라미드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투입하던 시기였다면 이 시기가 되면 피라미드 이외의 구조물에도 파라오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태양신전,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신전도 지었고 또 내부에 글자도 새기기 시작했죠. 사실 글자를 새기는 것 역시 상당한 공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또 그 이외에 피라미드 부속 시설을 꾸미는 과정에서 요 시기, 피라미드에 집중하던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에 만들어지는 의뢰용 도로 측면을 장식하는 부조 장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는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고왕국 이집트는 피라미드 최정점을 찍고 이제 오왕조 시대를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국가적인 역량이 줄어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더 국가가 힘을 잃어갔다는 얘기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파라오 페피 2세와 페피 2세의 어머니를 표현한 알라바스터 조각상입니다. 현재는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소장 중에 있고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이 인물이 바로 페피 2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크기만 작아졌지 비율은 성인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미술의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특유의 표현 방식도 있지만 그냥 어른 비율을 그냥 사이즈만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은 페피 2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페피 2세는 대략 한
5살 혹은 뭐 더 어린 시절 뭐 3살 정도의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에 의해서 수렴 청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여성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적인 관점에서는 국가가 혼란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파라오는 거의 항상 남성들이다 보니 여성이 실권을 잡게 되면 그 파라오에 준하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귀족 계층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나죠. 이 페피 2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실제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매우 깁니다.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가장 합리적인 설은 약 50년에서 60년 사이 그의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는 설이고요. 어떤 기록들을 보면 심지어 이 사람이 94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비공식적인 순위이긴 한데 이 94년은 역사상 존재했었던 모든 군주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군주입니다. 혹시 2위는 누군지 아세요? 고구려의 태조왕입니다. 예. 기록에 따르면 93년 있었다고도 하죠. 그리고 고구려의 장수왕이 78년으로 한 5위권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건 비공식적인 순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무래도 파라오가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아주 이제 고연령까지 살았다는 얘기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수렴 청정에 의해서 혼란을 가져왔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판단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 실제적인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겠죠. 이 시기 급속도로 지방 권력이 강해집니다. 페피 2세 이후 메렌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 파라오가 되었다라는 정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메렌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인 어떤 증거들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을 했고 어떤 행위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잘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집트가 본격적으로 혼란기에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시기에 또 한 명의 여성 파라오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니토크리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니토크리스는 어떤 실제적으로 그 존재가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한 그 후대의 전설 같은 이야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유광조는 점차적으로 쇠퇴위기를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 호족들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물론 그 멤피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던 이집트의 실제 왕조는 명맥은 유지됩니다. 유광조, 칠왕조, 팔왕조까지는 멤피스 지역에서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남쪽 지역은 그 자체적인 어떤 세력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북쪽 하이집트 지역에서도 이제 시대가 더 흐르면 구왕조나 시방조 같은 새로운 세력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집트는 본격적인 일종의 내전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 이유는 남쪽의 테베 지역에서 11왕조가 나타나 그 남쪽 지역을 하나의 세력권으로 묶었기 때문이죠. 북쪽에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시방조와 11왕조는 끊임없는 갈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남쪽 11왕조 세력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서
중왕국이 탄생하게 되죠. 중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